방금 소개받은 정황제입니다. 좀 보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림이 제일 편하거든요. 요거 정상혈관입니다. 정상혈관이고 요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이제 피가 이렇게 뺑뺑뺑뺑뺑 갑니다. 요거 오동보동해 보여도 요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정상혈관.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요거 아직 피는 잘 가는데 주변에 세포가 얘에 비해서 좀 부었죠. 예, 부종이 이렇게 생기는 초기 질환이 이렇게 있고 조금 지나면 얘가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주변 세포가 좀 너덜너덜해졌고 얘가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피는 여전히 잘 가요. 그런데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피가 이렇게 잘 못 가는 경우가 되고 완전히 못 가게 되면은 여기서 완전히 염증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돌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피가 이쪽은 이렇게 잘 가야지 되는데 이쪽에 뭐가 찼죠? 뭐 이렇게 동맥경화로 뭐가 찼습니다. 뭐가 차 있고 두꺼워지면은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좀 두껍긴 두껍지만 이쪽으로 피가 잘 가고 그다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얇쪽이나 얇으면은 고름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 급성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던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그 협착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박리라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 같은 걸로 이렇게 안에서 피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 같은 게 잘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피떡이 생기고 혈관이 이렇게 수축됩니다. 그리고 뭐가 이제 피떡이 어디서 날라오는 거죠. 날라와서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렇게 면역 현상으로 병이 생기고 코로나 때 이제 요걸 많이 봤거든요. 흔히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심장마비가 생기는 원인은 90%가 허혈성이거든요. 여기 이쪽이 이제 90%입니다. 90%고 나머지 10%는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막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염증성이나 아니면 유전질환 이런 게 한 10% 되고 대부분은 여기에 걸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괴사가 돼서 여기 쭉 트여 있죠, 심장이. 여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 20분 되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이제 오래되면은, 하루 이상 오래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쪽은 완전히 못 쓰는 근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수축을 여기 자꾸 이제 수축하면서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만큼 못 뛰니까 이제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힘도 줄고 그래서 계속 숨 차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거 병 얘기하니까 우울하죠. 병 얘기하니까 우울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이거 이제 병은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요 시기니까 1452년부터 1519년 조까지 사셨던 분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르신입니다. 이때 서양에서 최고의 천재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심장병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천재가 한 명 있었죠. 세종대왕님이 이 시기에 동양에서는 계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분보다 세종대왕이 더 천재예요. 다른 사람 다 모집해서 한글 만들고 과학기술 만들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해부를 해서 심장을 이렇게 해부를 해서
심장에, 혈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 혈관도 뚱뚱하고 안에 찌꺼기가 많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적어 놨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대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해부했는 것도 몰래 했는데 들켰고 그래서 아마 더 이제 연구를 못 하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한동안은 연구가 없었어요. 이쪽에서도. 이거는 1800년도입니다. 1800, 우리 이제 조선 후기. 이때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오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마취 시켰어요. 마취는 이제 에테르라는 그리고 이제 마취제도 되지만은 안정제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코로 이제 흡입시키면은 편안하게 숨을 쉬어요. 그게 치료였습니다. 이 당시는. 그러다가 이제 1929년이죠. 제가 독일에서 이 아저씨가 지팔에 뭐 지금 막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최초에 그 혈관을 보게 만드는 시술을 합니다. 독일 분이시고. 그래서 1956년도에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으세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 이제 도트라는 미국 아저씨고 이 구르찌기라는 독일 아저씨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관상동맥 혈관 촬영을 합니다. 그 고전에 했던 거는 이제 팔에 있는 정맥 혈관 했는 거고 이분이 이제 이때는 시술은 안 했습니다. 그냥 보기나 보자 이렇게 해서 보기나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보면 뭐 하나 지금 저 피가 잘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뭐 하나 들고 있죠. 이 아저씨가 요거를 만듭니다. 풍선을 제일 처음에 만듭니다. 풍선을 자기 집 주방에서 마누라 쓰고 있는 그 빨래 장갑 그거를 어떻게 하고 이게 부풀고 줄고 할 수 있게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이걸 들고 이제 회사를 찾아갑니다. 고무 회사 찾아가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1964년도고 이게 197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달인데 그 옛날부터 64년도니까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이제 시작이 이때거든요. 거의 시작이 이때고 그리고 첫 번째 풍선 했던 게 77년입니다. 요게 간격이 한 10년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발달합니다. 요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풍선 성형술을 시작합니다. 1986년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이때가 제가 이제 의사 면허 따냅니다. 94년도. 이때도 아주 상세했거든요. 그때 카세타도 좀 별로 안 좋았고 풍선은 믿지를 못해요. 안에서 들어가면 터지고 이래서. 이때에 99년도에 이제 스텐트라는 게 제일 처음 나옵니다. 스텐트라는 게 풍선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믿을 게 못 된다.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스텐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요 스텐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게 치과 보철하는 회사에서 옛날에 그 독일이죠. 독일에 치과 보철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름이 스텐트입니다. 거기에서 따서 근데 회사 이름이 스텐트인데 사람 이름도 스텐트예요. 그 회사 그 사장님 이름이. 그래서 사전 찾으면 그냥 이제 요새는 다 이 의미로만 쓰니까 이제 심장에 쓰는 이제 철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텐트가 계속 발전되고 풍선도 물론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미국하고 독일 해서 이 스텐트 같은 건 이런 거 다 이제 미국이고 그 전에 이 사이에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런 데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쓰다가 요새는 미제, 일제, 중국산도 이제 나옵니다. 인도산도 나오고
한동안은 국산도 있거든요. 국산도 있는데 우리 병원에는 미제 일제밖에 안 써요. 독일제 가끔 쓰고. 그 왜 그 국산 좋은데 왜 안 쓰냐? 못 믿겠어요, 아직. 이거 한번 이제 넣어놓으면 그분은 빼지도 못하고 평생 갖고 사셔야 되는데 국산이 좀 더 싸요. 중국제 싸고 싼데 이거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아직은. 그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산업인데 이걸 조금 우리나라에도 발전시켜서 반도체만 좀 만들지 말고 굉장히 고가거든요. 스텐트 하나가. 이게 그 볼펜에 들어가는 스프링보다 더 작은데 가격은 거의 한 2,000배쯤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지. 바로 옆에 포스코도 있는데. 이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스텐트 재발률이 옛날에 풍선만 했을 때는 재발률이 거의 70%였고요. 재발하면 이제 죽습니다. 스텐트를 했을 때 30%. 스텐트를 하면 재발하면 그래도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있잖아요. 뭘 할 수 있나. 요새는 10%가 안 되거든요. 보통 3% 봅니다. 발전은 좀 했죠. 좀 믿을만 하잖아요. 해도 걱정거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스텐트가 안 되는 환자라든지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직접 잘라서 수술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최근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수술하고 그랬어요. 한 요때에 우리나라의 그 관상동맥 우회술의 성공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죽는다. 그래도 한번 해보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할만하거든요. 이제 할만해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이렇게 계속 스텐트의 발달입니다. 스텐트는 이제 이때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 스텐트 이때는 재발률이 꽤 많았어요. 꽤 많고 하다가 이때부터 재발률은 이제 획기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몇 가지 좀 성능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스마트폰, 컴퓨터 발달하듯이 스텐트가 이렇게 계속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요거를 조금 더 개량 이제 더 잘 깎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게 스텐트 이렇게 요게 이제 혈관 안에 들어갑니다. 치료를 하면은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지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자기 몸에 뭐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역사 얘기를 조금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심장마비의 90%가 또 심근경색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게 골든타임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이게 딱 걸리고 한 반은 그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생존자 50%예요. 생존자 50%. 오면은 의사들이 우째등동 살립니다. 대개는. 그리고 미리 전조증상, 반은 또 전조증상도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게 그냥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전조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다행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는 분이 많고. 이분 조금 더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3년 7개월 사셨거든요. 어떻게. 근데 조금 더 이제 일찍 갔으면은 정신 괜찮게 또 사셨을 수도 있죠. 어느 병원이든지 구분할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야 돼요. 혹시 이제 자기가 119 없이 이제 지인이 이렇게 아니면 자차로 올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데 어디든지
가야지 됩니다. 초기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이제 턱목 등 통증, 팔 어깨 통증, 이거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해놨는데 불편하다, 갑자기 불편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부위가 아니고 이게 당장 어깨 지금 탈골돼 있는데 이거 갖고 심장내과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이건 이제 근육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입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을 전을하고 텍스트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모아봤는데 통증, 압박감, 짓누르는 느낌, 쪼개지는 느낌, 벌어지는 느낌,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느낌. 이거 그냥 기분 나쁜 증상이죠, 이거는. 기분 나쁜 증상이고, 가슴 가운데 시작해서 방사가 된다. 이거는 심장 질환은 방사가 됩니다. 손가락 찔리면은, 내가 몇 번째 손가락이다, 어디 있나 알지만은, 심장은 아프면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사가 됩니다. 이게 팔이 아픈 게 아니죠. 목턱이 아픈 게 아니고 척추에서 연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어디가 아픈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걸로 자기가 아는 겁니다. 계단 오르거나 빨리 걷거나 또는 등산 초입부 운동 시작 시에 발생하고 쉬면은 금방 좋아지고 이거를 웜업 증상이라고 합니다. 워밍업 하잖아요. 그지? 운동할 때도 웜업 증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걱정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할 때만 흉통이 잠시 있다. 이런 증상인데 이거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동맥에 피가 잘 못 가더라도 일단은 지금 당장 터지거나 막힐 것 같지는 않고 안정 상태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응급실에 올 일이 아니죠. 그냥 외래 와서 확인하고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이름부터 불안정형이죠. 이렇게 되면은 좀 오래 가고 10분 이상 오래 가고 새로 생겼고 점점 더 아픈 것 같다. 이러면은 요거는 불안정입니다. 이때는 좀 검사를 해도 좀 빨리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오후에 검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안정시에 발생. 그죠? 일하다가도 발생합니다. 가슴 가운데가 눌리듯 뻐근하고 심하게 아프면서 왼쪽 어깨 턱으로 이거 방사통이죠. 이때보다는 협심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보다는 지금 안정적일 때 아픈 거하고는 좀 뭔가 틀리다. 더 강하게 오고 쉰다고 안 없어져요. 오래 가고. 식은땀, 실신, 호흡곤에도 뭐 식은땀, 실신은 자율신경이 이렇게 증상이 같이 생깁니다. 자율신경이 척추에서 나와서 자율신경은 브레인 머리에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바로 내려오는 증상이 심장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이 증상이 그쪽에 피가 잘 안 가면은 이제 자율신경이 항진돼서 자율신경 증상이 생기는 거죠. 심하부 통증, 구역지에 힘이 빠지는 건 전부 다 이제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기면은 이거는 괴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검사를 하죠. 이제 심근경색이다. 그러면은 심전도 하고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심장혈관 저형실 들어줘야죠. 심전도 하면은 심근경색증은 진단이 되거든요. 근데 심전도에는 괜찮다. 그러면 피검사, 엑스선 검사. 가슴 아파서 왔는데 기흉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심전도 괜찮고 혈액 검사 괜찮고 요 기본 검사입니다. 이게 다른 거를 이제 가슴 아픈 원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초음파에서 심장이 잘 뛰는지 판막은 괜찮은지 그리고 CT를 찍어서 혈관을 CT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진 찍을 때 보통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엑스레이 찍을 때도 숨 참으세요 하잖아. 숨 들이쉬고 참으세요. 심장이 니 좀 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못 하잖아, 이게. 피팅한 상태로 그냥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에이션은 그렇게 빨리 못 가요. 그게 컴퓨터가 좋아지니까 얘를 다 여과 처리하고 이래서 이제 CT를 찍어도 꽤 깨끗한 혈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거의 이제 구분을 못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또 주변 조직도 CT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저영수는 그냥 혈관만 보는 겁니다. 혈관만 보는데 여기 안으로 우리가 시술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풍선도 넣고 스텐트도 넣고 혈전이 두꺼운 거 있으면 빨아도 내고 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병원에서 할 일 들으셨고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하고 싶잖아요. 뭐를 해야 되느냐.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거의 똑같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일단 기존 질환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은데 제일 많이 듣는 게 혈압 높은데 한번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안 되냐고 약 먹기 싫어서 이제 안 드시고 당뇨도 어떻게든지 이제 약 먹기 싫어서 인슐린 맞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버팁니다. 버티는데 버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병만 더 깊어질 뿐이죠. 그래서 기존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보통은 뒤에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먼저 적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금연하고 금주하고 생활요법은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온 건 항상 어디든지 금연이 먼저 나옵니다. 담배는 천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금주를 하는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와인 이제 뭐 한두 잔 지중해식에 보면은 와인을 항상 곁들여 마시면은 조금 낫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와인이 좋다는 거는 커브가 이런데 요 아주 내로 포인트 여기서 살짝 좋은 게 이제 신문에 나오거든요. 기본은 안 좋습니다. 기본은 안 좋고 조금 더 되게는 안 좋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좋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혈관이고 부정맥에서는 쥐약입니다. 거의 있으면은 무조건 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시는 건 또 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주 막걸리 마시기 때문에 이제 술을 근데 어르신들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적당한 양을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적당한 양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안 좋아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도 올라가지. 요건 이제 사람 몸만 봐서 그렇고 그런데 이게 술이 또 물어보면은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 없거든요. 친구 만나서 뭐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마시는 거라서 그걸 너무 엄격하게 또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하지 마세요 뭐 이런데 술 양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술 드시고 와갖고는 지금 아프다고 막 하시던데 달래서 보냈습니다. 식이요법하고 운동이 있는데 운동요법은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제 사람마다 너무 많이 틀리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하면은 10분의 첨보 운동량은 10분의 첨보에서 1시간 이내 그 다음에 중중도 강도 그러니까 좀 너무 느긋느긋하게 안 걷고 살짝 이제 가볍게 이제 빨리 걷는다 10분의 첨보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제 스포츠 관련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경쟁을 하는 운동은 심장에는 안 좋습니다. 특히 병이 있는 분들은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경쟁을 이제 공부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재미로 하는 거지 건강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식인데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기본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씩 이제 만나면은 요새는 더 이상 안 먹는데 내 뭐 먹어야 되노? 이걸 물어요. 밥 먹고 사는지 몰라서 물어본다. 그러거든요. 식사는 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탄수화물이 보통 50%가 넘고, 요 밥이죠. 밥이나 빵이나, 요게 50%가 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30%. 단백질보다 조금 더 많죠. 이게 먹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못 살 때 제외하고는. 그래서 옛날에 못 살 할머니들, 이제 뚱뚱하고 이러면은 혈관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만 맞는 거고요. 너무 못 먹어도 혈관이 안 좋아요. 영양이 안 좋은 상태도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식이를 편식을 안 해야 된다. 요거를 보고 편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부터 가겠습니다. 단백질의 섭취. 요게 이제 계란이죠. 계란에 이제 흰자, 노른자가 있잖아요. 요 흰자를 한자로 씹으면 단백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요게 보통 중간으로 칩니다. 여기 단백질에서 중간은 계란, 흰자. 요거보다 단백질, 이제 부피에 비해서 단백질이 좀 적은 거는 식물. 부피에 비해서 계란보다 더 많은 거는 고기, 동물성 고기. 이렇게 되는데, 요거로 소를 내가 갖고 왔거든요. 소가, 얘가 삼겹살 안 먹잖아요. 얘는 평생 풀밖에 안 먹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지방도 꽤 있고, 그죠? 소고기를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똑같고. 그래서 풀만 먹어도 식물성 단백질로 자기가 어떻게 간에서 만들어서 단백으로 만들거든요. 단백으로도 만들고 지방으로도 만들고. 단백질 섭취는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어야지 돼요. 잘 먹어야지 병이 있었을 때도 이게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생기고.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드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 섭취는 이제 영양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지방은 그 연료죠. 지방은 기본 이제 우리 몸에 쓰는 연료입니다. 지방은 이렇게 물과 기름이죠. 그래서 딱 표시가 좀 나게 됐는데, 우리 이제 몸은 인체는 70%는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지방만 이렇게 덩그러니 잘 안 있거든요. 얘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상태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캡슐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캡슐이 이렇게 LD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도 복잡하게 꼬리가 2개인 것도 있고 꼬리 3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동글동글하게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게 있어야지 피 속에 물 속에 녹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 안에 있는 기름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도 요 놈으로 검사를 하죠. 지방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기 3개가 끝입니다. 요 3개가 끝인데, 이제 이름이 틀린 거는 요 꼬랑댕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포화되어 있느냐, 안 포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포스포리, 이렇게 지방산입니다. 얘가. 요거 지방산. 얘는 또 돌아다닙니다. 얘는 바로 에너지로 쓰는 형태거든요.
이제 힘써야 된다 이러면은 얘가 에너지로 이제 씁니다. 얘는 저장 형태예요. 얘는 저장해서 안 쓰고 배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없애야 될 지방 하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쌓이는 거는 이 형태로 쌓입니다. 그래도 어때 쓸 때가 되면 이걸로 바뀌어서 쓰게 되죠. 콜레스테롤은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얘는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해가 되면서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얘가 뼈다구를 만듭니다. 그 세포에 얘가 있어야지 세포벽이 형성이 되거든요. 너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근데 문제가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죠. 실질적으로 쓰이는 양보다 너무 많으면 문제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도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LDL 한 150 정도 되더라도 젊은 나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약을 써서 뜨거우면 안 되지. 괜히 힘만 빠지고. 근데 190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190은 다 못 쓰겠거든. 이게 찌꺼기로 남으면, 그러면 약을 써야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정상 수치라는 게 없어요. 그때 이제 파악을 해서 조절을 합니다.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쌀하고 빵하고 두 개잖아요. 기본은 이제 쌀하고 빵 요 두 개인데, 쌀이죠. 요거는 빵이고, 그리고 요거는 가공식품입니다. 요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쌀이고 밥이고 가공식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좋다. 요것도 이렇게 좋다. 그 다음에 단음료는 당분 낮은 과일. 그 다음에 간식은 견과류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들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고, 그냥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에너지 소스니까 쓰고, 가공식품은 줄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까? 1도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면은 건강한 식습관에 충분하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디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오시면 됩니다. 병원 오시면은 보통 이렇게 응급실로 오시죠. 응급실로 오고 혈관 조영술 들어가고, 들어오실 때는 걱정도 되겠지만 열심히 일할 사람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원해야죠. 병원에 오시면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많이 받은 똘똘이한 애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원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되시면은 병원에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평상시 생활에도 너무 엄격하게 안 하고 자기 드시고 싶은 거 그대로 생활하고 즐겁게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려고 뭐 이렇게 치료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